온천 VIP룸에 월 1,000만 원 제한을 받고 취직한 목욕관리사.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VIP룸에 설치된 CCTV를 며칠간 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새벽 2시쯤 영상에서 이상한 부분을 보게 됐어요. 제 방문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도 누군가 새벽마다 제 방문 앞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체 누가 제 방문 앞을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화분입니다. 올해 64세예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저는 이 낡은 동네 찜질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또 닦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거든요.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세제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찜질방 손님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차가운 물걸레를 짜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런트 실장 유나가 저를 부르더군요. 화분 이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유나는 20대 후반의 예쁜 아가씨였어요. 저 같은 청소부와는 평소에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죠. 온천 VIP룸 한 군데만 도와줄 수 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신 노인분인데 좀 조용하긴 해요. 그런데 특별히 청소를 부탁하셨거든요. VIP룸이라니. 저는 10년 동안 일반 찜질방만 청소했었거든요. VIP룸은 몇 번 왔다 갔다만 했을 뿐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유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64세에 무슨 변화가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날이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첫날이 될 줄은요. 유나가 안내해준 VIP룸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VIP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반 찜질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정갈하고 고요한 공간.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들어오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76세 회장 이창섭. 은퇴한 온천기업 창업주라고 유나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위험이 있으셨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청소하러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창섭 회장은 제가 청소를 시작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걸레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이창섭 회장은 온천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멎을까봐 무서울 때가 있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한 번만 체크해주면 좋겠소. 그냥 살아있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체크라니.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그런데 회장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간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월급은 1,000만 원이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요. 저는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이라니. 그런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밤이 무서워졌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자네가 이 VIP룸에 머물면서 가끔 제 안부만 확인해주면 된다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낯선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위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창섭 회장의 눈빛을 보니 그냥 외로운 노인 같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00만 원. 그 나이에 내가 또 무슨 기회를 기다려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창섭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VIP룸에 입주한 첫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베개 밑에 하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깜빡하고 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수건 위에 뭔가 적혀 있더군요. 이창섭 회장의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자네 숨소리에 편히 잘 수 있었소? 이런 한 줄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 이런 걸 써서 넣어두신 거죠? 그리고 제 숨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건가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네가 있어서 안심이 돼요. 셋째 날엔 고맙소. 넷째 날엔 자네 덕분에 악몽을 꾸지 않았소. 매일 아침 베개 밑에서 발견되는 손수건과 메시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상했습니다. 언제 들어와서 이런 걸 놓고 가시는 거죠?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제 방에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VIP룸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창섭 회장께 양해를 구하고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2시쯤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제 방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사라지더군요. 다음 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마다 누군가 제 방 앞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이창섭 회장이 매일 밤 제 방 앞에 와서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집에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라도 들리면 어쩌나 싶어서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정말로 복도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한참 동안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 진짜 뭔가 있다. 그런데 왜 난 떠날 생각이 안 들지? 분명 무서웠는데 동시에 뭔가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창섭 회장이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VIP룸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나자 찜질방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반 구역에서 청소를 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사우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여기 청소하던 사람 아니야?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속삭였어요. VIP룸 들어갔대. 요즘 거기서 산다던데. 목욕탕 청소부가 VIP룸에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또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나이에 갑자기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지만 귀에서는 계속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 나이에 무슨. 그래도 이상하긴 해. 갑자기 월급이 올랐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동료 직원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화분 이모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뭔가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화분 이모, 괜찮으세요? 20대 초반의 미영은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후 미영마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화분 이모 거기 계속 있는 거 괜찮은 거 맞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장 상처였던 건 동료 청소부 순자의 말이었어요. 순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10년 가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분아, 사람들 말이 많아. 조심해. 순자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내어 말했어요. 그 나이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이상하잖아. 혹시 속은 거 아니야? 그날 저는 청소 도구함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혼자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사람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10년 동안 묵묵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VIP룸으로 돌아왔을 때 이창섭 회장이 제 표정을 유심히 보셨어요. 무슨 일 있었소? 회장이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회장은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사람들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창섭 회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자네가 겁났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공간에 들어온다는 게 불안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없으면 숨이 막히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식이나 꾸밈이 전혀 없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편안해져. 그게 뭐가 이상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던 제 마음이 다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제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물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물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VIP 온천탕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온천탕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창섭 회장이 밤늦게 온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물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 기척도 없었어요. 혹시 회장이 잠들어 계신 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이창섭 회장이 온천탕 수면 위에 미동도 없이 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물 위로 나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같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소리를 지르며 온천탕으로 뛰어들었어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회장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게다가 물에 젖은 옷 때문에 제 몸도 무거워져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도 같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회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온기였소.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거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단 회장을 물에서 끌어올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간신히 온천탕 가장자리로 회장을 옮기고 119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회장은 의식을 잃은 것뿐이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회장이 저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5년 전 회장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 VIP룸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대요. 병원보다는 평소에 좋아하던 온천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방을 특별히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냈소. 매일 이 온천탕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 아내는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해했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물이 아픈 몸을 달래주는 것 같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온천탕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 방을 비워둘 수가 없었소.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마지막 온기가 이 물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회장이 밤마다 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는지, 왜 이 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는지, 이 VIP룸과 온천은 회장에게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물속에서 느꼈던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몸이 아니라 이창섭 회장의 기억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슬픔이 고여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했소.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이 기억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자네가 있어야 이 공간이 살아있는 것 같아. 물에 빠진 사건 후 며칠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이창섭 회장도 건강해 보이셨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회장의 아내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이 공간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회장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꿈을 꾸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신음소리가 계속되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재빨리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회장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창섭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시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급하게 다가갔어요. 숨이 가빠 회장이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가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웃 할머니가 비슷한 증상으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119부터 눌러야 했어요.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76세 남성이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도 이상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온천 VIP룸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저는 황급히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환자분을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을 보니 의식이 흐릿해지고 계셨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곧 와요. 저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몇 분 후 온천 복도에 구급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더니 재빨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 저하, 호흡곤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회장을 보며 저도 따라 나섰어요.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호자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지금 회장 옆에 있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찍고 링거를 놓는 동안 저는 계속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급성 호흡 부전입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상태예요. 일단 응급 처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호흡 부전이라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이라니. 이창섭 회장의 가족 연락처를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가족 연락처를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료진은 일단 응급처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소 치료와 링거, 그리고 폐의 찬물을 빼내는 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화분 씨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회장을 잃을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치료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회장 생각만 났거든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회장이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회장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장이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회장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이창섭 회장이 의식을 회복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회장 옆에서 물을 떠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둘 다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어서 가족인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성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했거든요. 이창섭 회장이 대신 답하셨습니다. 화분이라고 하오.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이지. 함께 지낸다고요? 여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보호자가 정화분이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제가 나가 있을게요. 잠깐요. 남성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아버지 옆에 계신다니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청소를 해드리고 있다가 같이 살게 됐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여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창섭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분한테 돈을 많이 주고 계신 건 아니죠?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꾼이라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요?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회장이 귀띔해 주신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런 큰 돈을 주세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홀림이에요.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창섭 회장을 이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 이창섭 회장이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지. 자녀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봐줬어. 내가 밤에 무서워할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있어줬단 말이요. 아버지, 그건 그렇다고 해도 남성이 말하려고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자네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몇 번이나 나를 보러 왔지? 나는 5년 동안 혼자였소.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 자녀들은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계속됐어요. 이 사람이 와서 비로소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장이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와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인 걸까요? 회장을 이용한 사람인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병실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혹시 이창섭 회장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새벽 6시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계속 찾고 계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창섭 회장이 혼자 계셨어요. 자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분아, 어디 갔었나? 회장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밤새 어디 있었소? 복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자녀분들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해요. 회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미안하오. 아이들이 자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떠났소.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창섭 회장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외롭고 무서운 밤들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아내를 잃고 자녀들마저 멀어진 채로 살아가야 했던 고독함. 그 모든 걸 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퇴원 후 VIP룸으로 돌아왔을 때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분아, 나는 자네가 정식 간병인이기를 바라지 않소.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냥 사람 하나 곁에 있는 삶을 살고 싶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간병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옆에 있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이 제 하루의 이유가 됐거든요. 회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화분아, 고맙소.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정화분이라는 제 이름이 그렇게 예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회장님도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4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건 처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정일까요? 돌봄일까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 하루의 이유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장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 피어난 감정이었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다르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더 깊었어요. 그냥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분아,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까? 망설이시는 표정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다는 걸요. 남편과 사별 후 수도꼭지 점검 온 58세 남성과 벌어진 충격적 반전. 주위 사람들은 저의 재혼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겪었던 모진 수모들을 고스란히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사람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강미연입니다. 62살이죠. 3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실 행복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지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우유 또 비싼 걸 샀네.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김치가 조금만 짜도 식탁을 걷어차면서 화를 내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은 참는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더 놀랐죠. 남편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주방 싱크대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었는데 계속 새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혼자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관 수리 기사님 보내주세요. 이 작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관리실에서 오늘 오후에 기사님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수도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장난 수도가 제 고장난 마음까지 고쳐줄 사람을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 기사님을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씨에 오실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니 작업복을 입은 50대 후반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정중하지만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배관술이 나온 조태수입니다. 그분이 인사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저는 네,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수도만 고치고 가실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태수 씨가 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있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태수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크대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부드럽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안내하면서 여기에요. 계속 새서 물통을 받아놨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하부장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있으면 좀 비춰주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손전등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태수 씨 옆에 앉아서 불빛을 비춰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낯설었죠.
태수 씨가 배관을 만지는 모습을 보는데 손이 참 크고 투박했어요. 그런데 그 손등에 깊은 흉터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다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배관 타다 떨어졌죠. 물은 흐르다 막히면 터지니까요. 태수 씨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흐르지 못하면 안에서 다 썩죠.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태수 씨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목소리에 뭔가 깊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간 남편과 살면서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말을 무시하거나 지적만 했는데 태수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배관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 부분 조임이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손전등을 비춰주는 동안 태수 씨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면서 말하는데 수도를 틀어보니 정말 새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따로 받지 않습니다. 태수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벌써 가는 게 섭섭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제가 말했더니 태수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싱크대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고쳐져 있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태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아마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서 태수 씨 생각이 조금 잦아들었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가보니까 세면대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됐죠. 급하게 수건으로 물을 닦으면서 관리실 번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관리실은 문을 닫았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태수 씨가 두고 간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명함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조태수 배관기술자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될까 싶어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태수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싱크대 고쳐주신 강미연인데요. 죄송한데 욕실 수도가 터져서 물이 계속 나와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와주신다니 미안하면서도 기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태수 씨가 왔어요. 이번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작업복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친근해 보였죠. 어디가 고장 났나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저는 욕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갑자기 터져서 깜짝 놀랐어요. 태수 씨가 확인해 보더니 배관 연결 부분이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믿음직했어요. 이번에도 손전등을 들고 도와드렸는데 지난번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태수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죠. 수리를 마치고 나서 태수 씨가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니까요. 태수 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늦게 와주셨는데.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저는 거실 식탁으로 태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 괜히 긴장됐어요.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죠. 태수 씨가 식탁에 놓여있던 사진첩을 보더군요. 사진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추억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라고 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사진첩을 넘겨보는데 딸 다정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은 정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뺀 거였어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고른 사진이 말해주네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건 딸뿐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죠. 제가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태수 씨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장 난 곳이 없는데 왜 오셨을까 궁금했죠. 더 놀라운 건 태수 씨 손에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태수 씨, 웬일이세요? 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장미 좋아하신 것 같아서요. 태수 씨가 화분을 내밀면서 말하는데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베란다에 있는 시든 장미를 보면서 꽃이 있으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어머, 이걸 왜?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결혼하고 35년 동안 꽃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꽃을 사주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화분을 받아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예쁜 선물까지 주셨는데.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장미화분을 식탁 가운데 놓으니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사해지고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태수 씨도 웃었어요. 반반이요. 점검도 하고 안부도 궁금하고. 그 말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저를 궁금해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를 왜 궁금해하세요? 할머니라니요. 아직 젊으신데. 태수 씨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랫동안 여자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미를 보면서 문득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꽃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그 사람한텐 한 송이도 못 받았거든요. 태수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35년 동안 한 번도요? 네. 꽃 사는 돈이면 쌀을 사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기념일마다 꽃을 사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태수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받아도 되잖아요.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맞아요. 이제라도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태수 씨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상하죠? 꽃 하나 받고 이렇게 우는 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태수 씨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날 태수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에 딸 다정이가 갑자기 왔어요.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정이를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조금 긴장됐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지 딸이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머, 우리 다정이.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그냥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라고 답하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평소처럼 친근한 모습이었는데도 뭔가 살피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다정이가 식탁 위 장미화분을 보더군요. 와, 엄마 이 꽃 진짜 예쁘다. 언제 사셨어요? 응, 얼마 전에 샀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정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다정이가 장미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꽃을 사시다니 신기해. 예전에 아빠가 돈 아깝다고 하셔서 못 사셨잖아요. 그때 다정이가 전화기 옆에 놓인 태수 씨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조태수 배관기술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수도 고장나서 온 기사님 명함이야. 그런데 엄마 요즘 되게 좋아 보이세요. 다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요. 그런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제가 얼버무리니까 다정이가 더 관심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엄마, 혹시 요즘 누가 우리 집에 오세요? 다정이가 살살 물어보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배관 기사님이 가끔 오셔. 수도 점검도 해주시고. 엄마 혹시 다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분하고 친해지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정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정이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정아. 제가 딸 손을 잡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빠의 좋은 모습만 봤어. 하지만 엄마는 35년 동안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 엄마. 다정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 나이만큼 엄마가 참았단다. 33년을 참고 살았어. 그 사람 없이 살아보니까 처음으로 사람답게 숨쉬는 기분이었어. 다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다정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제가 딸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다정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존중해주거든. 제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겼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다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도 갑작스러운 거 알아. 제가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엄마가 다치는 건 싫거든요. 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다정아. 엄마 딸이라서. 제가 다정이를 꼭 안았어요. 다정이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그래, 다정아. 안전하게 들어가. 제가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약속해요? 다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제가 대답하니까 다정이가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끝났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장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정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62살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요? 다정이와 이야기한 지 며칠 후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 오실래요? 6시쯤 갈게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해서요. 태수 씨가 말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책이라니 설레면서도 어색했죠. 6시가 되자 태수 씨가 왔어요. 평상복의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밖으로 나가니까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하니까 태수 씨가 우산을 들어 보였어요. 준비해 왔어요. 비 와도 괜찮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딸하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됐어요? 태수 씨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놀라더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가 재빨리 우산을 펼쳤어요. 이리 오세요.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서니까 어깨가 맞닿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수 씨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점점 세져서 우산 아래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죠.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이 일 좋아해요. 태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칠 수 있으니까요. 부러진 것도 막힌 것도 손으로 만지면 다시 제자리를 찾거든요. 제가 태수 씨를 쳐다보니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손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렵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수 씨도 상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태수 씨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사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연 씨를 만나고 나서 태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져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오고 나서 내 마음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우산 아래서 마주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말요? 네. 35년 동안 막혀있던 마음이 다시 흐르는 기분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태수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그래요. 미연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태수 씨가 말하는데 빗소리와 함께 마음도 촉촉해졌어요. 우산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우산 아래서 나누는 체온이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걸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에 다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 씨와 산책하고 온 후 기분이 좋아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다정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응, 다정아. 잘 지내지? 제가 밝게 대답하니까 다정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 사람 아직도 오세요? 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정이가 뭐라고 할까봐 긴장됐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다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웃는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정아, 고마워. 제가 말하니까 다정이가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라고 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다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하니까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의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받는다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씨, 시간 있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집에서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태수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고 싶어서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기뻐했어요. 그럼 7시쯤 갈게요. 뭔가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35년 만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태수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생각하면서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식탁에 하나씩 놓으니까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시 정각에 태수 씨가 왔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태수 씨가 감탄하면서 말하니까 뿌듯했어요. 앉으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미연 씨가 해주신 음식이면 다 맛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태수 씨가 묵묵히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차려진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 한 입 먹고는 진짜 맛있다고 엄지를 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에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짜다, 싱겁다 하면서 불평만 했었는데요.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딸이 전화했는데 많이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식사 도중에 태수 씨가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봅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저녁이에요. 제가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지었어요. 2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한 거죠. 35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이사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이사 당일 태수 씨가 일찍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세월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냈거든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태수 씨가 주방을 살펴보더군요. 수도 상태를 한번 볼게요. 새 집이니까 점검이 필요해요. 고마워요. 역시 전문가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웃었어요. 싱크대를 확인하던 태수 씨가 이거 조금 느슨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다르더군요. 공구를 꺼내서 조이고 있는 태수 씨를 보니까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단순히 수도만 고치러 온 기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죠. 다 됐어요. 태수 씨가 수도를 틀어보니까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이젠 새 수도도 새 시작도 잘 흐를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태수 씨 옆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물길이 제대로 잡히는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미연 씨, 새 출발 축하해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 태수 씨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아직 식탁도 제대로 못 놓은 상황에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치킨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새 집 어때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아직 낯설지만 기분은 좋아요라고 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새로웠어요. 예전 집에서는 맞은편 아파트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미연 씨, 용기 내서 이사한 거 정말 잘하셨어요. 태수 씨가 진심으로 말하니까 뿌듯했어요. 며칠 후 다정이가 새 집에 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깔끔하고 밝아요.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다정이도 웃었어요. 엄마, 그 태수 씨라는 분하고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정이가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딸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고장난 수도관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새고 아무리 손봐도 터지기만 했죠.
매일 물통을 받아내야 했고 언제 또 터질지 몰라서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걸 고쳐준 사람은 공구함을 든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태수 씨가 제 인생의 밸브를 다시 열어준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막혀있던 감정들이 이제야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새집 싱크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물줄기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도 이제 막힘없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